그죠? 근데 부자들은 2억을 벌어서 2, 3천을 세금을 내도 얘네들은 1억 7천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 있잖아. 그래서 부자들은 가령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10%의 세금을 걷었다라면 부자들에게는 3, 40%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 요게 직접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야. 직접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그게 부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인 거야. 그래서 직접세는 부자세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비례세는 누진세하고 달리 얼마를 벌든 소득에 똑같이 내는 게 비례세이고, 누진세는 소득이 늘어나면 비율도 같이, 세금의 비율도 같이 늘어날 때 그걸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진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전기요금. 전기요금만 누진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부자들에게는 누진율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때.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가 그때가 이제 33%까지 올린다 그랬어. 그래서 31%를 세금으로 걷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숫자를 좀 알아봐봐. 내가 알고 있는 건 김대중 노무현 때 법인세를 33%까지를 목표로 했었어. 그랬는데 그걸 이명박이 20 몇 %로 낮춰. 22%인가로 낮춰. 그걸 박근혜가 16%까지 낮춰. 그래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절반이 된 거야. 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대신 그래서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었잖아. 그걸 유류세 올리고 그 다음에 담배세 올려갖고 그걸 채운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낼 수 없는 세금, 그래놓고 부자들은 탈세를 하는 거야. 예. 산업용 전기는 누진세가 아니라 도리어 깎아주죠. 예. 산업용 전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내는 전기요금보다 싸게 팔아요. 예, 싸게 공급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에게는 몇 조 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 가난한 서민들한테만 그 누진세를 받는 거죠. 누진율을 적용해서 폭탄적인 누진세로 전기요금을 걷는 거야. 그거 작년에 박주민이가 그 누진세를 바꾼다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작년에 막 국민들이 누진세 문제로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에 막 분노하니까 박주민이가 막 그걸 앞장서가지고 막 무슨 법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전기요금 누진세율을 바꿨다고 그랬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가을 되면서 그냥 슬 넘어간 거 아니야? 이번에 전기요금 한번 보겠어. 이번에 각 가정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고. 그 박주민이 그거 전기요금 누진세 깎겠다고 막 설친 것처럼 그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이번에 그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판단하자 이거죠. 예. 그 박주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박근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박근혜 때문에 그 손해를 봤다. 그런 그 시민 9,000명이 박근혜를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근데 그걸 담당한 변호사가 노무현 사위다. 그죠? 예. 이제 그 9,000명이, 그 9,000 몇백 명이, 노무현 사위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지금 박근혜한테 민사소송을 건 거야. 내가 여기서 좀 걱정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민사소송의 피해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사소송의 게시판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이런 구체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막 밝히고 있는데, 민사소송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손해를 입증을 해내야 돼. 자기가 본 손해를 경제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야. 9,500명의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하면 이 민사소송은 지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겠죠.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국민들의 권리를 보여준다고? 참. 네가 종편 사장이야. 민사소송에서 박근혜 민사 피고가 승소했다. 박근혜 승소라고 자막 나와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머지 박근혜 형사소송에까지 국민들은 박근혜 소송, 박근혜 승소라고 나오면 이게 박근혜가 국정농단 안 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우리 국민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많아. 가만 보면 옛날에 그게 언제였어? 이명박 때 4대강 반대 무슨 국민소송을 하겠다. 아니야. 그때 4대강 반대 아니었고 먼저 그거였어. 직원조기. 직원조기를 가지고 국민소송을 한다면서 지랄 연병을 하면서 그때 이상돈인가가 변호를 맡고 그래서 국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다? 결과 어떻게 된지 알아? 패소했어. 그래서 이명박한테 면죄부를 주고 그게 역사적 사료로 남아서 지금 일본 총리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근거하는 후대의 자료를 남겼어. 그 다음에 4대강 공사를 중단하는 민사소송을 하겠다 그랬어. 그 소송도 누가 했는지 한번 찾아봐. 그 소송도 패소했어. 이 어중뛴 국민소송. 이게 이 변호사들이 지네 이름 띄워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애들이 그 국민소송 운동을 해요. 번번이 패소하면서. 나는 이런 국민소송 운동해가지고 패소한 애들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이런 어줍지 않은 국민소송 해가지고 정치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 나는 무엇보다 이 곽상원 변호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나는 자꾸만 이상한 짓 안 했으면 좋겠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신 거 그거 박연차한테 빌린 10억 때문이잖아. 그거에 발목 잡혀갖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야. 그 10억 왜 빌렸어? 그 딸 미국에서 도대체 10억짜리 집은 어떻게 생긴 집이냐? 꼭 10억짜리 집에 살았어야 됐어? 그놈의 집 10억짜리 그 전셋값 마련해준다고 그 돈 빌렸다가 장인이 그렇게 됐으면 나 같으면 세상에 얼굴 들고 못 다녀. 나 같으면 세상에 얼굴 들고 못 다닌다고. 혹시 정치하고 싶은 거야? 혹시 정치하려고 그래? 뭐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 이번에 박근혜 민사소송 지면 다시는 무슨 국민소송한다고 설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 좀 지켜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사랑했던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소송 지면 다시는 이런 국민소송 한다고 설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누구더러 에라 이 자식아 까불지 말어야. 누구더러 에라 이 자식아 까불지 말어야. 내가 우리 채팅창에서 욕설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모든 욕설은 나한테 하는 욕설이라 그랬지. 노무현 거리지 마라. 노 전 대통령이 네 친구냐? 나 친구 가려 사귄다고 몇 번 말해. 노무현을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박무현이라고 부르냐? 강무현이라고 불러?
왜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그렇게 부르지? 하여간 이런 애들이 문제라니까? 왜 전하, 각하 이렇게 부르지? 잠깐만요. 어디서 노무통이야?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무현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면, 예, 모두 블랙이야. 노무현 임기 때도 이렇게 열성적이셨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노무현 임기 때도 그렇게 열성적이었냐고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야? 어이 둘리, 너 난 모르는구나. 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방송한 사람이야. 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까는 방송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2007년 동안 500개를 못 모았다니까?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제도가 생겼는데 500개를 다 모아야 3만원으로 한전을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한전을 못했다고. 나는 노무현 때 노무현을 비판했던 기준 그대로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했어. 그리고 난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야. 아, 좀 전에 말했던 애들, 노무현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 노무현 정부 때도 와가지고 노무현이 네 친구냐 이러면서 시비 걸었던 애들. 그럼 지는 왜 노무현이라고 불러? 지는 노무현이 네 친구냐 그래놓고 왜 나더러 노무현이라고 부르냐? 하여간 돌대가리 새끼들. 그것들은 이제 머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달고 다니는 애들이야.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같은 기준으로 비판했어. 똑같은 기준으로 이명박 때 비판하다가 내가 과로사 할 뻔했잖아. 12시간을 내가 노무현 때는 30분을 까면 깔 게 없어가지고 방송 나 1시간 반 했어. 아니야, 30분 1시간밖에 안 했어. 9시부터 10시 반까지인가? 1시간 반 하면 끝이었어. 뭐래도. 근데 이명박 때 노무현을 까던 그 기준 똑같이 해서 깠더니 12시간을 깠는데 뉴스가 산더미같이 남아있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면 거기에 3배만큼 또 쌓여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무현, 이명박 때 나 저기 과로사 할 뻔했잖아. 그래갖고 나 성대 결절 왔어. 이명박 때 1년 만에. 내가 2007년에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아무도 안 믿지? 내가 증거가 있어, 증거가.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남아있을까? 동영상 게시판에 있나? 아니야. 어디 있을까? 어딘가 있었는데, 동영상 게시판 말고, 영상 뉴스인가? 어디 있지? 지난 방송 다시 보기에 있나?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혹시 나의 과거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아시는 분? 예. 아, 여기 있다. 이게 진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건 나 진짜 증거야, 증거. 안녕하세요. 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밤이면 밤마다 나타나서 돌아가는 뉴스에 대해서 지 멋대로 화나는 대로 막 떠벌리는 그런 방송, 수다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이 시사 수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죠. 시사 토론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 사회 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을 저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요,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그 보충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고 배워요. 귀가 얇아가. 내가 다 증거가 있어. 내가 저랬던 내가 2008년에 1년 만에 2008년 1년 만에 후두결절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2009년 2월 달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후두결절 판정받아. 그리고 그때 연대 의사들이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5월 달에, 그래갖고 내가 3월 달부터 3, 4, 5월 방송을 쉬었어요. 3월, 4월 방송 2달을 쉬었어. 그런데 그 4월 말에 그 피아제 사건, 시계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해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30분만 방송을 해야지 그러고 방송을 열었어. 근데 누가 그거를 그 일주일 동안 메인 화면에 띄워주는 무슨 스티커를 선물해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주일만 방송하고 접을라 그랬는데 또 일주일 동안은 메인 화면에 띄워놨어. 근데 2주 방송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야. 그게 2009년 5월에 있었던 일이야. 내가 그때 내가 방송을 할 거냐 말 거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 내가 결심을 했지. 목을 포기하는 걸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목을 포기하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8월 달에 방송을 이제 5월 달 5, 6, 7 방송을 하고 8월 달에 접을라 그랬어. 8월 1일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주신 거야.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못 끝내고 그때 그냥 내가 이 목소리를 평생 살 각오하고 그냥 방송을 했던 거지. 그게 2009년의 일이야. 좌우지간 그랬어. 나는 그때도 똑같이 나는 방송을 했고 그때도 똑같이 나한테 와갖고 쌍욕들을 했던 애들이 다시 모여있는 것 같아. 200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내가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게 아니라 그냥 내쫓고 그 문에다가 못질을 한 거는 나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비판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냥 뭐든지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탓이다 쓰는 애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뭐가 노무현 탓이냐. 그랬더니만 노무현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 말이 노무현 탓이라는 거야. 노무현이 막말을 해서 그렇대. 말을 함부로 한대. 그래서 무슨 말을 함부로 했냐. 그랬더니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 말이 노무현의 잘못이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을 왜 노무현이 네 친구냐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런 애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도 답변을 못해. 내가 2007년에 노무현을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애들 걔네 여럿 봤어.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애들한테 답변 한마디 못하면서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랄했다니까? 근데 내가 그랬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이명박 같은 걸 말하는 거다. 그때 이명박이 서비스 여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못생긴 여자를 골라야 서비스를 잘해준다, 이런 말 해갖고 그런 걸 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러는 거다. 어디서 대통령의 발목을 사사건건이 잡아서 그거 농담처럼 얘기한 걸 갖고 말을 함부로 했다고 니네가 비판할 자격이 있냐. 내가 그랬던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그때 내가 느낀 건 노무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가 남아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만 남았지만 그들은 논리적으로 노무현을 돕지 못한다. 그걸 내가 다 봤다니까? 그리고 2008년에 이것들이 기어 나와. 광우병 집회하면서 다 막 민주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어디서 실실실실 다 기어 나와. 그래갖고 그냥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운다. 그런 댓글을 또 막 복사 붙이고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08년에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도 자꾸 노무현을 띄우지 마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자꾸 댓글에 자꾸 이명박이랑 노무현을 비교하지 마라. 내 기억에는 2008년 7월쯤에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너네가 자꾸만 노무현하고 이명박을 비교하는 댓글을 달면
저 이명박이 저게 소갈딱지가 이 쥐 뱃속이라서 저 질투해갖고 노무현 대통령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띄우지 마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2008년에. 그러나 그들은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띄웠고, 봉하마을 압수수색 사건이 터지는 거야.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라는 게 터지는 게 이명박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봉하마을 압수수색 사건이 터지는 거야. 세상에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라는 사건이 터지니까 그 노무현이 뭐 이랬다라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댓글 쓰고 다니는 애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야. 노무현이 뭐 잘못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노무현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썼던 편지가 있어. 그 편지를 내가 읽어줘요, 방송으로. 그 오마이뉴스 딱 한 군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다뤄주고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섭섭하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가 그걸 뭐라 그러니? 인수위 때 다 얘기가 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거짓말 하느냐. 너무 억울해하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아무도 실어주지 않았어. 오로지 오마이뉴스만 실어준 거야. 근데 너네 한경호 깠지? 한겨레 경향 오마이 깠지? 미친 것들이라니까 얘네들. 그래갖고 그때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를 읽어줬는데, 세상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컴퓨터에다 짧게 쓴 유서가 있었어. 근데 그 유서가 가짜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유서 밑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를 갖다가 이어붙여가지고 그걸 덕수궁 담벼락에다 붙여놓고 이게 진짜 유서라고 뻥을 까면서 모금을 하더라니까. 아, 이 사기꾼 새끼들 진짜. 내가 별의별 미친놈들 다 봤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뭔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아는 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놈들에게 낚여서 끌려다니는 거죠. 선동하는 애들한테. 진짜 그게 선동이야. 올바로 알려주지 않고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허위사실로 감정을 막 부추겨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선동이야. 선동이란 말이 뭐냐면 감정을 부추겨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선동이에요. 그러면 이 선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는 게 없는 사람들. 뭔가 역사도 모르고 과정을 몰라. 그리고 용어도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이 딱 좋은 거야, 선동하기에. 막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막 분노하게 해갖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덩다리가 되는 게, 내가 그랬잖아. 우리 방에서도 내가 막 설명을 하면 이런다? 그러면 제가 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자기가 누구랑 논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할 말이 없대. 알려달래.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논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논쟁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싸움부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뭐냐?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역사를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원칙을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에 받아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논리적으로 싸울 수 없는데 나한테 답변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난 절대 안 가르쳐줘. 본인이 스스로 논쟁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알아야 싸우는 거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망치부인 방송 3년만 들으면 적어도 무슨 논쟁을 하든 할 수 있어. 그쵸?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한 3년 정도 듣고 나면 그럼 이게 이제 3년 동안 다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론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3년 정도 지나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답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들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막 뭔가 댓글을 쓰려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실패해. 적어도 3년은 졸업해야 돼. 3년은 꾸준히 들어. 빠짐없이 들어. 그리고 나면 네가 어떤 논쟁을 하든 이길 수 있는 거야. (1년) 차일 때 제일 많이 싸운다. 그 1년 차 갖고는 안 돼요. 예, 적어도 3년은 들어야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기본을 딱 갖춰야지 논쟁이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문준용 이야기, 문준용 녹음 파일 이야기 할게요. 어젯밤에 잠깐 다뤘던 부분인데, 자, 이 문준용 녹음 파일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 문준용 녹음 파일, 그러니까 문준용에 대한 친구라고, 자기가 문준용의 외국 유학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 음성 변조한 녹음 파일을 제작한 게 이유미라는 안철수의 제자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당에다가 보고하고 이슈로 만든 게 이준서라는 안철수의 1호 영입자라며. 이게 지금 밝혀지면서 박주선이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전부 다 안철수 제자다, 안철수의 영입 1호다, 이걸 막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유미가 그러니까 그 반론하기를 당에서 시켜놓고, 당에서 자기한테 기획해서 시켜놓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막 저항하면서 쓴 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준용의 친구라는 그 녹음 파일 조작 사건은, 이거는 지금 개인들이 극렬 팬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게 나는 그 이상돈이 아침에 나와서 얘기했던 거, 나는 이거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상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미 씨가 어젯밤 9시가 넘어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 씨가 보다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하는데 특혜가 있었다. 이 의혹.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죠. 급기야 대선 막바지에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지인의 제보라면서 음성 파일하고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나는 파슨즈 스쿨의 동창생인데 이상돈이 왜 이명박 형이야? 이명박 형은 따로 있어. 그 이름이 뭐더라? 이명박 형 이름이 이상득. 이상득이 이명박 형이고, 배다른 형. 그 이상돈은 변호사 출신이야. 포지백으로 취업했다라고 문준용 씨가 나한테 말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파장이 상당했죠. 그런데 이 제보가 사실 그 이상득이 박지원 사돈이라고. 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당원이면서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던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 친척을 고용해서 제보를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파일 속에 동창이라고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이유미 씨의 친척이었던 거죠. 이유미 씨 어젯밤에 변호사 자격 없어? 그런데 왜 소송을 주도했어 그때? 당원 1명, 2명 선에서 이루어진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보죠.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못 물을 정도 상황이네요. 이 의원님도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좀 다른데 긴 인터뷰 할 때는 좀 말씀드릴 기억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앙 선대무대에 제가 참가를 안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좀 그 당시 마지막 판에 그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어? 예.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그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잠깐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네. 국민의당에서 음성 파일이라고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라고 공개한 것은 제보자가 안 나오고 음성 변조한 채 나가고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 반박하면서 이제 송모 씨라는 지인이 이야기를 한 그거는 이제 자신 그대로 있게, 그렇죠. 네. 보면서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이상돈 저는 교수도 법학자시니까 법조인에게 앞서서 제가 뭐 정치 흐름을 쭉 봐온 사람으로서 예. 선거 여러 번 뭐 직접 치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좀 미심쩍었습니다. 네. 미심쩍으셨어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네. 도대체 이 사실을 누구까지 알았던 것이냐. 정말로 당원인 이유미 씨하고 최고위원인 이준서 씨란 사람, 이 두 사람만의 작품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요, 그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요새 뭐 젊은 표 공략한다고 뭐 경력도 일천하고 뭐 그렇다고 선거 시의원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네.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최고위원이니 뭐 비대위원이니 그 타이틀은 거창하지만은 예. 그 사람이 뭐 당에 이렇게 뭐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함은 최고위원이지만 뭐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의 인물도 예. 그 지진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대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뭐 실제적으로 선거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뭐 그건 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볼 것 같으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라는 사람이 잠깐 이준서 본인은 현재 좀 부인하고 있죠. 자기도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면선거단장인가요? 이용주 의원 그다음에 김아무개 그 부단장 예. 그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예. 네, 뭐 이용주, 김경진 두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경진 의원 말고 그 지역위원장에 있습니다. 부단장. 그 검사 출신입니다. 드물게 있는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이죠. 우리 그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들이 이거 진실하다고 믿고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 너무 허술했다. 어떻게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스크린도 못하고 바로 그 부분인데 잠깐만요. 그 부분이 예. 아픈 이상돈 부분입니다. 의원님.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준서라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영입 인물하고 광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극렬 팬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준서 씨는 그나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에 공당이 다 흔들릴 수 있는가? 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이 뭐 좀 부끄럽고 좀 한심한 일이죠. 뭐 그걸 스크린 못하고 예. 또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김대엽 정도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대엽 조작 사건 정도. 조작 사건 정도의 또 이제 선거 투표일 5일 앞두고. 예. 일종의 대선 공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조작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뭐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뭐 이거 잘 100% 사실로 확인한 데는 가지고서 이걸 뭐 문제를 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예. 그런 것이 이제 좀 의사결정에서 조금 위로 올라갈 때가 다 걸러지죠.
그러니까요. 걸러져야 네. 되는 건데 이게 그럼 당이 이게 정말 그냥- 시스템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어떻게 네. 하나도 안 걸러지고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만든 그 부분이 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한심한 거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한심한 대해서는 참 이게 이별기라도 할 게 없는 거고 또 이제 이 정도 심각성 같으면은 그 예, 위에서 또 이제 이용주 의원 위에는 뭐 선대위원회 있지만은 이게 또 하나는 아마 선거 막판이니까. 예.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위원회가 선대위원회에서 예. 회의 같은 거로 이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사전에 아마 스크린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 막바지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크린 제대로 못했다. 한심하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창피하고. 한 말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근데 이제 청취자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만 네. 이거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청취자들이 네. 이유미 씨가 네. 지인에게 어제 긴급 체포되기 전에 지인에게 보냈다는 혹은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카톡을 보면 당에서 기획을 지시해놓고 지금 나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카톡을 보내고 지금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는 예. 이유미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용주 의원이냐 그 위에 상층부 그만이죠. 더 위에 뭐 선대위원회 본부장 거기하고 연락이 있었던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 이제 이준서라는 사람이 예. 이유미 씨한테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이 조작을 어떤 설득하면서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 했을 가능성이 그걸 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어?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뭐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만. 짐작컨대 그 설마니 뭐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우리 뭐 선대 위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예. 이걸 알고서 그럴 예. 일은 없는데 예.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이유미 파급을 막지 씨한테 못한 것에 대해서 이별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미 씨가 마지막에 조작을 합니다만 이유미 씨한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시하면서 이거 뭐 당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당에서 기획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 네, 지금 이 가능성을 제기하신 거예요. 잘 모르죠. 이준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데 그걸 자. 떠나서 그 위에서 이걸 스크린 못한 건 정말 창피하고 이별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꼬리 자르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대선의 주인공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이분이 영입한 인사들입니다.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그럼 뭐 사과를 하셔야 되는 어떻게 책임?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본인께서도 생각이 있겠죠. 본인께서 뭔가 책임을 이걸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실 것이다. 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시 대표였던 박지원 대표라든지 이용주 의원 여기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 저랑도 인터뷰하셨거든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분들도 지금 참 굉장히 난감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걸 자신들이 보다 확실하게 검증 못하는 책임이 있죠. 기자도 기사 쓸 때 최대한 검증하고 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당이? 그럼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일단은 말이죠. 검찰 수사 기다리고 최대한 협조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찹찹함이 묻어나네요. 이상돈 의원 오늘 이 말에서.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인터뷰 기회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요. 예. 이번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안철수의 최측근이 벌인 일이다. 오랫동안 안철수의 그 주요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줬던 여자 이유미가 실행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슈로 처음 만들고 당에 보고했던 게 그 안철수가 처음으로 영입했다라는 그 이준서라는 애다. 그럼 이 문제는 안철수가 몰랐다고 그러면 더 중죄야. 알았다고 그러면 같은 나쁜 놈 수준인데 몰랐다는 게 더 중죄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의 주요한 일을 하게끔 맡긴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일을 선거 때 떠들게 한 거 아니야. 나는 이거는 이 안철수가 이번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나는 정계를 떠나야 된다고 봐요. 예. 이게 안철수의 오랜 제자이고 안철수의 최측근이라는 애들이 이 사고를 쳤다라면 이 문제는 안철수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정치계에 얼굴 들이밀지 말아야 될 난 사안이라고 봐.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가 스스로 자기의 이 제자의 잘못은 스승의 잘못인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자가 나의 배움을 받고 딴 데 가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게 꼬리를 자르고 모른 척해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나는 이 안철수가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번 문제는 안철수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 지난 대선 때 안철수의 너무나 어리버리함에 당한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나 안철수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세계를 떠나야 된다. 왜? 안철수는 이제까지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 안철수는 자기를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이라고 제시했지만 어떤 정치개혁의 상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호 여사하고 만나서 그 녹취록을 조작했다가 걸리고 비밀리에 녹음을 했다가 그 녹음 내용도 조작했다가 걸렸던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였고 이번이 두 번째야. 근데 둘 다 몰랐다? 어디서 이런. 난 이건 안철수가 1차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 이유미하고 이준서한테 책임 묻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유미, 이준서는 감옥을 가야 되고 내가 가봐서 알아.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이면 최소 징역 8개월이야. 알지? 징역에 8개월씩은 살아야지. 그지? 그리고 안철수가 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기 은퇴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당시에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막판 3일 동안 지랄 발광을 했던 박지원과 김경진, 이용주 이 검사 출신 의원들도 그 당시에 이 녹음 파일이 사실이다. 누차 확인했다. 저 김현정 쇼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사람들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이 사람들 개인이 질 책임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당 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야. 국민의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국민의당이 존재할 목적을 난 상실했다고 봐. 국민의당을 존재시킬 국민의당이 앞으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보고 나는 더 이상 국민의당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 전체가 같이 공동 책임으로 이 대선 직전에 이 엄청난 사기극에 동조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이상돈이 자기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때 어설펐다. 그때 비판했어야지. 그때 침묵했다는 거. 침묵의 동조가 가장 나쁜 죄야. 내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침묵의 동조라고 생각해. 침묵의 동조죄가 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 따라서 국민의당 의원들 전체가 이번 문제에 주범이거나 종범이거나
침묵의 공범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 뭐냐 하면 이유미라는 여자의 존재야. 이유미라는 여자가 일찍이 청춘 콘서트를 다녔다는 게, 그게 이 청춘 콘서트가 옛날에 2011년, 12년 이때 했던 거잖아. 근데 이 여자가 박근혜 페북의 메인에 등장한다는 거야. IT 벤처라는 이름으로 박근혜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를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예, 그거 찾아봐요. 그 오마이뉴스에도 나오고 뉴스 여러 군데 나왔어. 박근혜하고 환하게 웃은 이유미의 사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이유미가 그 2번 이유미 맞냐? 맞대. 동일인물이래. 자, 그렇다라면 박근혜가 찾아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박근혜를 칭찬했던 사람, 문준용 녹음 파일 조작의 배후가 누굴까? 한겨레 신문에도 났네요. 예, 잠깐만요. 문준용 제보 조작 이유미 안철수 제자 박근혜와 인증샷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지 이게 국민의당만의 문제였을까요? 이게 대통령이 누구를 찾아가서 같이 인증샷을 찍고 그거를 3년 동안 메인 화면에다 걸어둘 정도였다면, 이게 2014년에 만난 거야. 근데 여전히 걸려 있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또 뭔가 묘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측에서는 어제 김경준의 그 인터뷰, 손석희 뉴스에서 김경준 인터뷰가 오전 이제 그 8시부터 9시 사이에 나왔죠, 먼저. 일부에 김경준 인터뷰가 먼저 나왔어. 그래서 BBK 실소유주가 그 이명박이다,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온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9시에 이유미가 긴급 체포가 됐어.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유미하고 안철수 막 던진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안철수를 까던 애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안철수 제자, 안철수의 최측근, 이렇게 막 언론에서 던진 거야. 그래서 김경준이 이야기했던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자기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인터뷰는 완전히 묻혀버린 거야, 이 사건으로. 그지? 이번 사건은 지금 친이명박 언론이 이걸 막 띄웠어. 그래서 이걸 BBK를 덮으려고 했다 라고 이제 한 측에서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는 일리가 없진 않다고 봐.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시점상 그래. 김경준 인터뷰가 8시 반쯤인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9시에 이유미가 체포가 되는 거야. 긴급 체포, 검찰에서.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유미가 체포되면서 이 김경준의 인터뷰 내용은 뉴스에 안 나와요. 완전히 뭐라 그러나 손석희 뉴스에서 김경준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이 이유미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물론 이게 박주선이 사과한 게 몇인지 한번 찾아봐봐. 박주선이 사과한 게 몇인지. 그게 어저께 낮이었어. 그죠? 어저께 오후. 그러니까 박주선이 사과한 건 어제 오후였어. 그리고 그 어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김경준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 자기가 뭐 그 통장 거래 내역이다 이런 걸 제출하겠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 근데 9시에 그 검찰에서 수사받던 그 이유미가 긴급 체포가 되면서 김경준의 인터뷰는 완전히 날아가. 완전히 덮여버리고 이번 문제로 그냥 쌩 난리가 난 거야. 이번 문제는 검찰과 언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검찰과 언론이 아주 그 손발이 짝짝 맞게 움직인 사건이야. 검찰에서 그 이유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게 어제 오후인가 그래. 근데 그 박주선이 바로,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이유미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대. 근데 어저께 오후에 박주선이 사과하면서 꼬리를 자르려고 그랬어. 근데 어제 저녁 때 김경준의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인터뷰가 나왔어. 그리고 9시에 이유미가 긴급 체포되지. 그리고 김경준의 인터뷰는 전체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명박의 BBK를 덮기 위한 수가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하나 있고요. 나는 이번에 그러면 BBK 이야기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이유미가 조사되기 시작한 게 시점이 언제냐를 알아봐야 돼. 이유미네 즉 그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라는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가령 김경준 얘기는 내가 지난주에 김경준 뭐하냐?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더니 왜 조용하냐?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손석희가 나와가지고 김경준 이야기를 해. 그리고 다음 주에 내실 있게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불과 한 3, 4일 됐어? 불과 3, 4일, 그러니까 4, 5일 안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 이 문준영 녹음 파일에 대해서 검찰이 이유미를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 조사하러 왔다 갔다 하고 조사하기 시작한 점이 언제냐? 그 이전 뉴스가 있었나요? 지금 문준영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라는 그 뉴스가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 있었냐? 문준영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조사를 50일 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어 뉴스가. 50일 동안 조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어제 오전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밤 9시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BBK를 덮기 위해서 이번 문제를 일으켰느냐? 지금 이제 시점상 BBK를 덮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안철수 이유미 건을 터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긴 돼. 그런데 나는 그걸 대처하기에는 그러니까 전반 큰 시간의 흐름이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 김경준을 던진 건 지난주였고, 그리고 김경준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 손석희 뉴스에서 딱 한 번 받았고, 그래 어저께 예고 없이 빵 나온 거잖아. 근데 어제 예고 없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이유미를 조사하다가 9시에 긴급 체포했을까? 그래서 나는 BBK를 덮기 위한 그림이다라는 그 주장에는 시점상 그럴싸하지만 나는 요 얘기가 또 덮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의 소설이 그게 있다라면 나는 또 하나의 소설을 써보려고 해. 또 하나의 소설. 무슨 소설이냐? 자, 여기부터는 내 소설이야. 여기부터는 나의 소설인데 BBK를 덮기 위한 이유미 사건이라는
그 네티즌들의 주장. 어? 그건 이제 여러분의 주장이고, 나의 소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이명박 세력과 전두환 세력이 있다. 그들이 이번 대선을, 그러니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호남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호남에 그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과 민주당을,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민주 세력을 이간질을 시키는 전술을 썼다. 그거는 이 2017년에 대선을 노린 그림이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 소위 마크롱처럼,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이 새로운 인물을 스타로 띄워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있을 18년 지방선거에서 그 한국판 마크롱당의 그 마크롱당이 전체 선거를 주도하게 하고, 그러면 지방선거가 싹 날아가면 그 다음 총선거도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2년 뒤에 총선거까지 무너뜨리고 그들이 완전히 장기 집권하는 구도로 계획을 짰던 게 아닐까. 첫 번째 그림은 그들은 그런 계획을 짰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산 앙크롱을 대통령을 만들고, 문재인은 안 되니까 앙크롱을 뽑아라. 그 다음에 그 앙크롱이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앙크롱의 당이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압승한 당이 총선까지 이기면, 그러면 이 개헌을 통해서 그들의 영구집권 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 짰을 수 있다. 라는 소설. 근데 그 소설이 그만 좌절됐어. 그 계획이. 왜 좌절됐냐? 그만 앙크롱이 너무 말을 못했던 거야. 내가 바보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온 국민이 어디다 들이밀어도 명함을 못 내미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자, 그러자 이제 용도를 다한, 얘는 어디다가도 못 내놓겠다. 그래서 이제 용도가 다한 앙크롱을 버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남을 휘어잡을 만한 새로운 인물, 선명한 쌍욕하는 누구를 딱 띄우기 위해서, 밑밥을 깔기 위해서 앙크롱을 지우고 앙크롱을 내다 버리고, 그 선명한 그 호남 사람들을 혹가게 할 만한 외부 인사를 내년 서울시장으로 밀면서 뉴라이트 세력이 쫙 뭉치고, 이명박도 무능하다. 그러니까 일당이 이명박이야. 일당이 이제 문재인이야. 문재인 정당도 무능하다. 홍준표의 막말 정당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인물로 가자. 특정인을 언급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과거에 정동영 운동했던 사람들이 뭉치면서 안철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인물. 왜? 고향이 경상도면 더 좋겠지? 특히 경북이면 더 좋겠지. 경북 출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인을 국민의당의 새로운 선수로 들이밀면서 바른정당이 같이 움직인다 라는 새로운 소설을 쓰는 거지. 그래서 박지원하고 바른정당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같이 합칠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겨놓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싹쓸이를 하는 거지. 이때 문재인 주변에 썩은 인간들이 싸놓은 똥냄새가 진동을 해서 국민들은 절망한 상태일 것이고, 홍준표와 자유당은 이미 버리기로 한 카드고, 그래서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려는 그런 계획을 짠 건 아닐까라는 소설.
자, 소설이에요. 막 이렇게 막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 같아. 자, 내년에 하여튼 신생정당을 이끌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국민의당 바른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울시장 도전장을 내는 게 누군지 잘 봐봐. 그러면 그게 소설이 아니라 실화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소설이 준비 중이야. 또 하나의 소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을 기획하는 거잖아. 이 소설을 한 편만 쓸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지. 이건 새로운 아이템인데, 우리나라의 경제계와 정치계를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이 첫 번째 아이템, 안크롱을 띄워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싹쓸이 한다라는 그 전술에서 일부 모티브를 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위 문재인 열풍의 근거지였던 부산을 공격하는 거지. 자, 영남 지방에서 무너졌다. 영남에서 누구 때문인가? 이게 3040 젊은이들이 문재인을 극렬 지지하면서 영남의 아성이 무너졌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때문에 흔들린 영남의 아성, 여기가 더민주가 압승하지 못하게 하려면 영남에 먹힐 만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키울까? 나라면 새로운 청년정당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말 잘하는 유명인을 하나 앞세워가지고 청년 2030 철없는 애들을 싹 꼬신 다음에 뭐 직접 정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정치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지방선거다. 이러면서 이 영남 쪽에서 새로운 정당 운동을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는다라는 소설. 이건 이제 새로운 아이템. 문재인 지지자들이 혹할 만한 말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 특히 갑자기 띄우는 영상들이 확 돌아. 이상하게 뜬금없이 이 사람을 띄워. 그 내가 몇 번 경고했어요. 이 사람 자꾸 띄우는 거 수상하다. 어느 날 정치하겠다고 설칠까봐 겁난다. 근데 이 사람이 뉴라이트들하고 친해. 안철수를 띄웠던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나는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거지.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자, 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자유당 네 분, 좀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누군지 쓸데없이 얘기하지 마.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헛소리다. 그냥 소설이라니까 뭘 그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 소설이야, 소설.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특정인 이름 얘기하지 말고 혹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뭔 청년 정당을 띄우겠다 뭐 이러면서 설치고 나오는 젊은 정치인이 있는지 잘 봐.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한다고 나서면 나라면 의심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호남에서 갑자기 그 특정 정치인을 띄운다. 호남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는지 한번 잘 봐봐. 그러면서 이 바른당하고 국민당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그 안철수 자리를 새롭게 메꿀 만한 새로운 인물을 준비 중이지 않는지 긴장하고 보란 얘기야. 그게 누구라고 단정하지 말아요. 예. 새로운 명박의 아바타가 누군지 단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제 명박이라고 하지 말고 뉴라이트 아바타가 누군지 단정하지 말아요.
언제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자유당 내부에서 장제원하고 홍준표가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이 뭔가 이건 또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새로운 자유당을 소재로 한 소설이야. 이제 자유당을 소재로 한 소설 한번 써보자면, 송일국을 또 내년에 무슨 선거로 띄우려나봐. 갑자기 텔레비에 송일국이 막 나오고 그래. 송일국 엄마 꿈이 송일국 대통령이라며. 자, 뭐 이제 세 번째 소설이야. 세 번째 아이템. 자, 이 세 번째 아이템은 뭐냐 하면, 자유당, 이제, 이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뉴라이트 애들이 뭔가 이제 이 새로운 정당 운동을 해야 돼. 새로운 정당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위, 옛날 보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올드 라이트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 뉴라이트 애들이 볼 때. 그러면 이제 이 뉴라이트 애들이 올드라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이 올드라이트는 박근혜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 있고, 이게 이제 이 김진태가 그 세력을 이게 새로운 세대가 되겠다. 자기가 세대 교체할 테니까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씨알도 안 먹힌 건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이야. 인구가 너무 희박해. 내가 강원도 얘기했지? 강원도 사람들은 춘천에서 원주 오라 그러면 멀다고 안 와? 강릉에서 원주로 오라 그러면 멀다고 안 와? 산을 넘어가나? 안 가. 이 강원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냥 집안에서 혼자 살아. 굳이 뭐 이웃에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런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쪽수에서 밀려. 강원도 출신들이 단결해봤자 얻을 수 있는 표가 몇 표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땐 김진태의 세대교체로는 그냥 까인 게 아닐까라는 소설. 그런 이제 소설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김진태를 중심으로 한 올드보이의 반격. 조원진은 외모가 좀 많이 딸리는 것 같고, 이 나경원이도, 지금 이제 나경원이가 가장 준비 중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박근혜에 대한 문제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잠히 아꼈다가 내년에, 나경원을 중심으로 해서 올드라이트들이, 다시 확 일었을 것이냐, 아니면, 이 홍준표랑 장제원이가 누구야? 바른당으로 제일 먼저 나가자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바른당을 막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장제원이 갑자기 자유당으로 돌아갔어, 혼자서.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자유당 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유당과 바른당이 통합해야 된다고 계속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세 번째 흐름인데, 이 홍준표와 장제원이 진짜 싸우는 거라면, 홍준표는 자유당을 없애버리려고 당대표 나오겠다는 거고, 장제원이는 자유당과 바른당을 합쳐서 이 자유당과 자유바른당과 그러니까 민주당 구도, 여기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기 위해서 양시양비론, 둘 다 옳고 둘 다 틀리다. 그래서 매번 전국의 발목을 잡자. 요런 계산을 한 팀이 했을 수가 있고, 이제 홍준표도 비슷한데 자유당을 완전히 해체해서 이명박 박근혜의 모든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논리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닐까. 예. 라는 소설이죠. 특정인의 언급을 하면서 무슨 쓰레기니 뭐니 이런 말 하시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예, 말들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소설이에요. 예, 자, 이 망치 부인의 세 번째, 오늘 막 세 가지 소설 다 나갔어. 1740분만 더 투표하시면, 예, 망치 부인의 연재 소설은 이어집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자, 볼만하셨다라면 투표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유, 아까 사람들 많을 때 업을 하라 그럴걸. 아까 6,000명 넘었는데. 자, 업을 해주신 5,043분께 감사드리고, 업 안 하고 도망간 1,000명, 오늘 밤에 푸른 설사를 쌀지어다. 예. 그리고, 자, 오늘 그 꿀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본격적인 문과의 길을 걷기로 해서, 예, 이 열받아갖고 후원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별풍선 500개를 못 받아가지고 환전을 못했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예, 저는 문재인을 까면서, 예, 이 방송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망치부인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 후원자입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이 6분의 업로더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나머지 그 허락받지 않고 영상을 올린 분들은 고소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더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소설방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투표해주신 최종 8,307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자, 재방송을 보시면서 계속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 재방송 중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빨리 10,000명이 돼서 망치부인이 다음 연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게 내가 5만 명을 일단 채울 때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10만 명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자, 망치부인이 왜 이 투표를 계속하는지는 5만 명 되면 알려드릴게요. 예. 자,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 꿈꾸는 세상은 뭐 문재인이 대통령인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문재인이 무조건 옳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과 힘을 모아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의 꿈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와 위험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그런 공포를 겪지 않고 그로부터 해방돼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전 세계에 절망하고 상처받는 그 가난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이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망치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서민일지라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한반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 망치부인이 꿈꾸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과연 될까요? 어렵겠죠? 민주주의는 무거운 수레를 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예. 그래서 조금만 쉬면 그 수레가 도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어려운 길인데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뉴라이트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망치부인이 걸어가는 방식이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10,000명 되면 내일 낮 2시, 오늘 10,000명이 투표하면 내일 낮 2시에 망치부인 돌아오겠습니다. 제 방송 보면서도 투표 가능하니까 투표 잊지 말아주세요. 예. 다음번 연재소설은 어떤 내용일까?